저는 지금 병원 안에 갇혀 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손이 너무 떨려서 문고리조차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두려웠던 적이 없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서 동네 할머니들과 차 마시고 그렇게 조용히 나이 들어가는 줄만 알았죠. 그런데 그날 제 친구 말순이가 쓰러졌습니다. 보이스피싱.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 계획적으로 우리 같은 노인들을 노리고 있다는 걸. 하지만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건 제 실수였을까요? 누가 오고 있어요. 안경 너머로 본 진실. 이 이야기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 올해 68입니다. 평생을 은행에서 보냈습니다. 22살에 처음 은행 문을 들어선 후 40년 넘게 창구 업무와 대출 상담을 맡았지요. 손님들의 얼굴만 봐도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러 오신 분들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분들의 표정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민하게 조금이라도 수상한 거래가 있으면 고객분께 여쭤보곤 했습니다. 덕분에 몇 번은 실제로 피해를 막아드린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세월은 어쩔 수 없는 것이어서 3년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꽃다발을 받아들고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아들 석훈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아들은 회사원이고 며느리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니까 집안일을 제가 거들어주면 서로 편하겠다 싶었지요. 손자 정훈이는 전자공학과 대학생인데 항상 노트북이나 전자기기들을 만지작거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고 아들이 출근하면 집안 정리를 하고 오후엔 동네 할머니들과 경로당에 나가 차 한 잔 마시는 게 요즘 제 일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하고 여유로운 노년이지요. 하지만 평생 직장일을 해온 저는 가끔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혼자 설거지를 하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걸까? 우리 아파트 단지는 조용하고 깔끔한 편입니다. 총 15개 동에 천여 가구가 사는데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경로당에서 저는 말순이 언니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71살이세요. 작고 왜소한 체구에 항상 밝게 웃으시는 분이지요. 남편분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딸 하나를 두셨는데 외국에 나가 사신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혼자 사시는 셈이에요. 순자야, 오늘도 왔네? 어제 내가 담근 김치 맛있었어? 언니,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석호가 밥 2그릇이나 먹었다니까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요즘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크게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없는 그저 그런 일상이었지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10월 중순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워진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오전 10시쯤 경로당에 나갔는데 이상하게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엔 화투 치는 소리,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한데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몇 분이 모여서 수군수군 속삭이고 어떤 분은 눈물까지 글썽이고 계셨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다가가서 물었지요. 무슨 일이에요? 다들 왜 이러고 계세요? 옆에 계시던 영자 언니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말순이가 병원에 실려갔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순 언니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병원에요. 갑자기요? 어디 아프신 건가요? 영자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픈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 당하셨대. 전 재산을 다 잃으셨어. 충격받아서 쓰러지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은행에서 그토록 많이 봤던, 그토록 막으려고 애썼던 그 범죄가 이제는 일상에서 쉽게 일어나다니. 다른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딸이 울면서 전화가 왔대. 사고가 났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순이 딸이 외국에 있잖아. 목소리도 떨리고 우는 소리도 들려서 말순이가 깜짝 놀라서 얼른 3천만 원을 보냈대. 그런데 그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거야. 말순 언니처럼 우리 나이에 그 돈이 얼마나 소중했을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었을 거예요. 딸이 외국에 있으니 혹시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마지막 안전망이었을 텐데 딸이 다쳤다는 말에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셨을까요? 엄마의 마음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자식이 다쳤다는데 이성적으로 판단할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혼자 사는 부모의 자식을 걱정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평생의 재산을 빼앗아 가다니. 영자 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말순이만이 아니야. 지난달에도 칠동 최 씨가 당했고 그 전 달에는 구동 김 여사도로. 요즘 우리 단지에서만 벌써 대여섯 건은 되는 것 같아. 그 말에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여섯 건이나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요. 이건 우연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통 무작위로 전화를 돌립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중 속는 사람을 노리는 거지요. 그런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건 마치 우리를 노리는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저는 경로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말순 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밝게 웃으시던 얼굴이 이제는 절망과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혼자 있으니 여러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나? 하지만 이대로 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텐데. 그때 문득 제 은행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고객이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했을 때 제가 알아채고 막아드렸던 그 순간들이요. 그때 저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아직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자 제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언니가 쓰러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병원에 2번 다녀왔어요. 말순 언니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손을 잡아도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릴 뿐이었지요. 의사 선생님은 극심한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무기력증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에요. 평생 모은 것, 나를 위해 아껴둔 마지막 희망까지 모두 잃어버린 거예요. 병원에서 돌아온 날 저녁, 아들 석호가 퇴근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병원 다녀오셨어요? 말순이 할머니 좀 어떠세요? 응, 여전히 힘들어 보이더구나 말도 안 하시고 석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요즘 뉴스 보면 보이스피싱이 너무 기승이래요. 엄마도 조심하셔야 해요. 모르는 번호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시고. 석호의 말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것도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노인이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뉘앙스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로당에 나갔더니 주민들이 또다시 웅성웅성 모여 있었어요. 이번엔 오동에 사시는 박영감님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수법은 조금 달랐어요. 돈을 빌렸다고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고 박영감은 의심 없이 200만 원을 송금하셨답니다. 영자 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대. 근데 경찰이 뭐래요? 해외 조직이라 추적이 어렵다는 거 한마디뿐이래. 이게 말이 돼? 다른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단지에서만 벌써 7건이야. 7건이라고. 이게 정상이야? 경찰은 대체 뭐 하는 거야?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무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찰도 못 잡는 범죄 조직을 우리 같은 노인들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도로 긴급 주민 모임이 열렸습니다. 관리소장님과 입주자 대표, 그리고 파출소에서 나온 경찰관 한 분이 자리했고 1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우리 같은 시니어 세대였어요. 경찰관이 앞에 나와 설명했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범죄 조직이 해외에 있어서 추적이 쉽지 않고 여러분께서 조심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마시고 가족이라고 해도 꼭 직접 확인하시고. 그 순간 뒤에 앉아 계시던 한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조심하라고요. 우리가 조심 안 해서 당한 줄 아시오. 우리도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요. 그런데 딸이 손자가 다쳤다는데 어떻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요? 또 다른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고 바보가 돼서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인데. 회의장은 순식간에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해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나이가 들었을 뿐인데 왜 우리가 범죄의 표적이 돼야 하나요? 왜 우리 스스로가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져야 하나요? 회의는 결국 아무런 해결책 없이 끝났습니다. 경찰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주민들은 좌절한 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멈춰 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니 여기저기서 모두가 지친 얼굴로 걸어가고 계셨어요. 저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분들입니다. 자식 키우고 손자 돌보고 이 사회를 일궈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범죄자들에게 쉬운 표적이 된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말순 언니, 박 할아버지,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5분의 피해자들. 이분들에겐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무작위로 전화를 돌렸다면 이렇게 한 아파트 단지에만 집중될 수가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나봐야겠다고요. 경찰이 못 찾는 걸 제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틀에 걸쳐 피해자 5분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순 언니는 아직 말을 못 하셨지만 다른 분들은 억울함과 분함을 토로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공통점 하나를요. 7동 최영감, 9동 김언니, 12동 이씨, 5동 박 할아버지, 그리고 말순 언니까지 5분 모두 같은 병원을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세봄내과라는 병원이었어요. 세봄내과는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병원입니다. 원장님이 친절하고 어르신들을 잘 돌봐준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실제로 할인 행사도 자주 하고 지역 복지관에 기부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 어르신들 상당수가 그 병원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병원이라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평판 좋은 병원이 어르신들을 위한다는 그 병원이 설마 보이스피싱과 연관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이 공통점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공통점 세봄내과,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요. 세봄내과로 들어가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생각지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주민 모임에 나왔던 그 경찰관을 만나고 싶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정보가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 수첩에 적어둔 내용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5명, 공통점 세봄내과, 조사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경찰관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기, 보이스피싱 사건 말이에요.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피해자분들한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공통점이요? 어떤 공통점인데요? 다들 같은 병원을 다녀요. 세봄내과요. 혹시 그 병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아닐까요? 경찰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엔 진지하게 듣는 것 같더니 점점 이런 하는 표정으로 바뀌더군요. 어르신 그 병원은 이 동네에서 제일 큰 병원이에요. 어르신들 거의 다 거기 다니시죠? 그건 공통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우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5명이나 똑같이 다니는 거려. 어르신, 요즘 보이스피싱은 해외 조직이 대규모로 무작위 전화를 돌려요. 병원이랑은 상관없을 거예요. 괜히 평판 좋은 병원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찰관은 웃으며 덧붙였어요. 그래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집에 가셔서 푹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파출소를 나서며 무릎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알아서 잘 조사하고 있다고? 벌써 7명이나 피해를 당했는데 경찰은 단 한 명도 잡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르신이라는 호칭 뒤에 숨겨진 나이 든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그런 시선이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나? 정말 우연일까? 하지만 은행에서 40년을 일한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저기 요즘 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 많이 일어나잖니? 내가 피해자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는데 다들 같은 병원을 다녔더라고. 아들 석호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래서요? 병원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 병원에서 개인정보가 새나간 게 아닐까 해서 내가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그 순간 석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경찰서까지 가셨다고요? 왜요? 왜 엄마가 그런 일에 나서세요? 석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고 손자 정훈이는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있었어요. 엄마. 그런 건 경찰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엄마가 왜 거기까지 나서세요?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석호야, 공통점이 있으면 의심해보는 게 맞잖니? 내 얘기조차 들어주지 않더구나.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잡는 거예요. 해외 조직이라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거기 나선다고 뭐가 달라져요? 오히려 엄마만 다칠 수 있다고요? 석호의 말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연세가 있으시니 제발 가만히 있으라는 듯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식사 후 석호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까는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해요. 근데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엄마가 괜히 나섰다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석호는 제 어깨를 토닥이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의 걱정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앉아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말순 언니의 멍한 눈빛이 주민 모임에서 울먹이던 친구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행원 시절 보이스피싱을 막아냈던 그때의 제가 떠올랐어요. 고객의 이상한 거래 패턴을 알아채고 재빨리 경찰에 신고해서 피해를 막았던 순간들이 생각났어요. 지금도 이상한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지금도 나는 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경찰이 하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하면 되는 거예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세봄 내과가 정말 연루되어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해요. 그날 오후 정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오렴. 정훈이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닫고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곤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할머니가 꼭 하시겠다면 이거 쓰고 다니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평범해 보이는 안경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안경 카메라예요.
제가 전자공학과라서 직접 만들었어요. 이 옆에 나사 부분이 카메라여서 할머니가 보시는 것들이 다 녹화돼요. 혹시 모르니까 안전을 위해서요. 정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버지 몰래 찾아온 거겠지요. 저는 정훈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훈아, 고맙구나. 할머니, 대신 위험하면 바로 그만두기예요. 약속하세요. 그래, 약속할게. 정훈이가 나간 후 저는 안경을 써봤습니다. 평범한 안경과 다를 게 없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안경 속에 제 손자의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안경을 고쳐 쓰는데 문득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68배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 마치 은행원 시절에 제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때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요. 이제 시작이야. 저는 수첩을 펼쳐 세봄내과라고 적힌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그 병원에 갈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혼자서라도요. 병원에 어떻게 진입할지 생각하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말순 언니가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몸은 괜찮아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만 계시는 언니를 보니 가슴이 미어졌지요. 언니 집을 찾아가 밥을 해드리고 집안 정리를 도와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떼셨어요. 순자야,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언니, 무슨 말씀이에요? 뭐든 말씀하세요. 내가 세봄 내과에서 청소 일을 했었잖아. 일주일에 사흘만 나가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 병원에서 대신 나올 사람 구해달라는데 내가 좀 해줄 수 있을까?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이건 기회였어요. 병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할게요. 정말? 고마워. 순자야, 힘든 일은 아니야. 그냥 진료실이랑 복도 청소하고 화장실 정리하면 돼. 다음 날부터 저는 세봄내과 청소부가 됐습니다. 첫 출근 날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설 때의 떨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낼 수 있을까? 혹시 들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있었어요. 마치 은행원 시절 중요한 업무를 맡았을 때의 그 긴장감 같은 거요. 병원은 생각보다 분주했습니다. 대기실엔 항상 어르신들로 가득했고 간호사 2명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원장 선생님은 오전에만 진료를 보시고 오후엔 원장실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하는 척하며 병원 곳곳을 관찰했습니다. 대기실, 진료실, 복도, 화장실. 눈에 띄는 모든 것을 안경 카메라에 담으려 했었어요. 간호사들의 움직임, 환자들과의 대화, 원장실로 드나드는 사람들까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수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은 친절했고 환자들을 정성껏 대했어요. 원장 선생님도 어르신들께 웃으며 인사하시고 진료도 꼼꼼하게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은 그저 평범한 동네 병원이었어요. 사흘째, 나흘째, 일주일이 다 되어가도록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내가 정말 틀렸나? 그냥 우연이었나?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정훈이가 제 안경 카메라 영상을 매일 밤 확인해 줬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별다른 건 없어요.
그냥 평범한 병원 같은데요. 정훈이의 말에도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었어요. 그래.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건가 보구나. 그래서 그만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순 언니의 얼굴이 주민 모임에서 울던 친구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드디어 뭔가를 포착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진료가 끝나고 환자들이 다 돌아간 후, 저는 평소처럼 진료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은 퇴근했고, 젊은 간호사 한 명만 남아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복도 쪽에서 걸레질을 하며 슬쩍슬쩍 간호사를 관찰했습니다. 간호사에게는 제가 그저 청소부였는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 간호사는 박지은 씨였어요. 26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환자들에게 항상 밝게 웃으며 친절하게 대하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어르신 하며 다정하게 말을 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지요. 박 간호사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슬그머니 접수 데스크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곤 환자 명부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환자 명부는 개인정보가 담긴 중요한 서류입니다. 함부로 들여다봐선 안 되는 거지요. 저는 청소하는 척하며 그 모습을 안경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혹시 박 간호사는 명부를 빠르게 넘기며 뭔가를 확인하더니 자신의 핸드폰으로 몇 장을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곤 명부를 다시 서랍에 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가방을 챙겨 퇴근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쥔 걸레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지요. 이건 뭐지? 왜 환자 명부를 몰래 찍었을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곧바로 정훈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훈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급히 들어오자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훈아, 오늘 영상 빨리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정훈이는 제 안경 카메라를 연결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박 간호사가 환자 명부를 몰래 꺼내 사진을 찍는 장면이 나오자 정훈이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이거 이상하지? 왜 환자 명부를 몰래 찍었을까? 정훈이는 영상을 다시 돌려보며 말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일 수도 있어요. 환자 정보를 몰래 빼내서 보이스피싱 조직한테 파는 거죠? 그걸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잡은 거예요. 정훈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과소평가했어요. 진짜로 뭔가 있었네요. 우리 할머니 역시 대단하세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손자가 저를 인정해 준 거예요. 대단하다고 처음으로 그렇게 말해 준 겁니다. 정훈아, 고맙구나. 이제부터 제가 할머니 제대로 도와드릴게요. 우리 같이 증거 더 모아봐요. 정훈이는 노트북을 열며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 우리 둘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박 간호사가 범인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가 제 편이 되어줬다는 게 큰 힘이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박 간호사를 집중적으로 관찰해야겠어요. 그녀가 왜 환자 명부를 찍었는지, 그 정보를 어디에 쓰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진실은 이제 곧 밝혀질 거예요. 박 간호사를 발견한 후 저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청소를 하면서도
박 간호사 쪽을 계속 의식했어요. 걸레질을 하는 척,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며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안경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지만 손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마치 은행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수상한 거래를 포착하기 위해 고객을 조심스럽게 관찰하던 그때처럼요. 박 간호사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모범적인 직원이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웃어주고 어르신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네, 그러셨어요? 하며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특히 혼자 오신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였지요. 이틀째 되던 날,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박 간호사가 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진료가 끝나고 나오시는 할머니를 붙잡고서요. 할머니, 오늘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집에서 혼자 계세요? 응. 아들이 출근하면 혼자 있지 뭐. 아들분이랑 같이 사세요? 아, 그럼 낮엔 할머니 혼자시겠네요. 외로우시겠어요. 그럼 뭐 어쩌겠어 늙으면 다 그런 거지. 박 간호사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약 꼭 드시고요. 할머니가 가신 후 저는 박 간호사의 행동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슬쩍 둘러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어요. 적는 시간은 채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곤 수첩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음 업무를 보러 갔지요. 뭘 적은 걸까? 그날 오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할아버지 한 분과 대화를 나눴어요. 할아버지, 무릎이 많이 불편하시죠? 집에 가족들이 도와주세요? 아이고, 마누라도 몇 년 전에 먼저 가고, 나 혼자 살지. 어머, 혼자 사세요? 힘드시겠어요. 자식분들은 안 계세요? 딸 하나 있는데, 지방에 살아서 잘 못 봐. 1년에 한 번 오면 다행이지. 박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할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수첩을 꺼내 적었어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가족 구성 혼자 사는지 이런 정보를 적는 건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후 진료가 끝나고 박 간호사는 병원 뒤편 주차장으로 나갔어요. 저는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며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쓰레기통 뒤에 몸을 숨긴 채 귀를 쫑긋 세웠어요.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단편적인 말들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네. 이번 주 명단이요, 5명. 전부 혼자 사시는 분들이고. 네네. 확인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명단. 혼자 사는 분들. 이건 분명히 박 간호사는 통화를 끝내고 병원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 간호사가 정보를 넘기고 있었다니 사람 참 무섭네요. 그날부터 박 간호사를 보는 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저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어요. 여러 사람을 관찰하다 한 명만 관찰하니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혼자 사세요? 자식분들이랑 같이 계세요? 낮엔 집에 누가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이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녀는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환자가 안 볼 때 재빨리요.
저는 그녀를 볼 때마다 얼굴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억지로 웃으려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미움보다는 분노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뒤에서는 어르신들을 범죄자들에게 팔아넘길 수 있을까요? 6째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박 간호사는 접수 데스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요. 저는 평소처럼 그녀를 힐끗힐끗 보며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 간호사가 일어나더니 저쪽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제게 걸어왔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에만 집중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제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줌마. 박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네. 요즘 청소 열심히 하시네요. 구석구석까지 다니시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의심하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아, 네, 깨끗하게 해야죠. 그러게요. 근데 말순이 할머니가 하실 때보다 더 꼼꼼하시네요. 병원 일이 처음이신데 대단하세요. 그녀는 씩 웃더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저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마치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들켰나? 내가 의심하는 걸 알아챈 걸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식은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정훈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정훈아, 오늘 박 간호사가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았어. 정훈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어메어 그만두세요. 우리 지금까지 모은 증거로 경찰서에 가요. 아직 충분하지 않아. 환자 명부 사진 찍은 것만으로는 부족해. 박 간호사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 정보를 어디에 넘기는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하지만 할머니가 다치시면 어떡해요? 정훈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할머니, 조심할게. 조금만 더 하면 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무서웠습니다. 박 간호사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깊이 들어온 걸까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만약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누군가는 또 당한다. 또 다른 어르신이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절망에 빠진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런데 문제는 박 간호사도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아요. 내일도 저는 병원에 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 증거를 찾아낼 거예요. 무서워도 두려워도요. 박 간호사를 의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나가 그녀를 관찰했지만 더 이상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정보를 어떻게 넘기는지, 수첩에 적는 건 무엇인지, 정훈이와 매일 밤 영상을 검토했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물증이 부족했어요.
환자 명부를 몰래 찍은 장면, 수상한 전화 통화. 이것만으로는 경찰을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 이 정도면 경찰에 가봐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정훈아. 경찰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 이전에도 내 말을 안 믿었잖니. 저는 고집스럽게 버텼습니다. 뭔가 더 결정적인,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박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하는 날이었어요. 병원은 저녁 6시에 문을 닫지만 당직 간호사는 밤 10시까지 남아서 응급 환자를 대비한답니다. 저는 청소를 마치고 퇴근하는 척하며 병원을 나섰지만 몰래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차가운 저녁 바람이 불었지만 저는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안경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제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쿵쾅쿵쾅. 너무 크게 뛰어서 주변 사람들도 들을 것만 같았습니다. 8시쯤 병원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병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뒷문은 청소할 때 몰래 잠금 장치를 풀어놨었거든요. 문을 살짝 밀자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병원 안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왔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신발 소리가 날까봐 발끝으로 조심조심 걸었지요. 접수 데스크 근처까지 왔을 때 박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복도 구석에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박 간호사가 뭔가 정리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류 넘기는 소리, 서랍 여닫는 소리, 그리고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봤어요. 박 간호사가 원장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원장실. 이 시간에 왜?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 원장실 문 앞에서 박 간호사가 멈춰 섰어요. 그리곤 노크를 했습니다. 원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원장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박 간호사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원장님이 안에 계시다고? 원장 선생님은 낮에만 진료를 보시고 오후엔 퇴근하신다고 들었는데 왜 이 밤늦은 시간에 병원에 계신 걸까요? 저는 원장실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문틈에 귀를 가까이 대고 숨을 죽였습니다. 박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이번 주 명단 정리했습니다. 뭔가 서류 넘기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에 환자들에게 보여주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번 달 명단은 몇 명이지? 총 50명입니다. 특히 70대 여성분들이 많고요. 대부분 혼자 사시거나 낮에 혼자 계시는 분들입니다. 제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원장이라고? 원장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차갑게요. 좋아, 이 정도면 이번 달 목표는 충분히 채우겠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네들이 좋아. 자식 걱정에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박 간호사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내가 정보만 잘 빼주면 나머지는 조직이 알아서 해. 너는 그냥 평소처럼 친절하게 환자들 대하고 정보만 모아주면 돼. 알았지? 네, 원장님.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원장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던 어르신들을 위한다던 그 원장이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박 간호사는 단순한 실행자였어요. 원장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정훈이가 혹시 모르니까라며 며칠 전에 준 거였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였어요. 원장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다음 주 타깃은 누구로 할까? 명단 중에 제일 만만한 사람으로. 이번엔 옆 동네 아파트 김덕자 할머니가 좋을 것 같아요. 표시해 두었습니다. 좋아. 그럼 그 할매로 하자. 정보 넘겨. 서류 넘기는 소리, 뭔가 적는 소리.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우리를.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렸어요. 아들 석호가 걱정돼서 설정해놨던 약 먹을 시간 알람이었습니다. 조용한 복도에 핸드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소리를 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원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원장이 문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구세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원장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곤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청소하시는 아줌마. 이 시간에 왜 여기 계시죠? 퇴근 시간 훨씬 지났는데. 저기 지갑을 두고 가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지갑이요. 그럼 손에 들고 계신 건 뭡니까? 저는 그제서야 제 손에 녹음기가 들려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황급히 주머니에 넣으려 했지만 원장이 제 손목을 낚아챘어요. 이게 뭡니까? 아닙니다. 그냥. 원장은 제 손에서 녹음기를 빼앗았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녹음 중이라는 표시였지요. 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은아, 이리 와봐. 박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원장님, 이분은 우리 이야기를 엿들었어. 어디 가서 말하면 곤란한데. 이 할망구. 일단 들어와. 원장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저항하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원장실 안으로 끌려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이봐, 누가 이런 짓 시켰어? 이렇게 된 거 이판사판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시켰다. 내 친구가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너구나. 원장은 비웃었습니다. 하, 친구. 그래서 탐정 놀이를 한 거야? 늙은이가 쓸데없는 짓을 했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습니다. 늙은이라고? 우리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돈 받고 사는 너는 그런 말할 처지가 되나 못돼 처먹었구만. 자식들 걱정하는 그 마음을 이용하는 너는 천벌받을 거야. 원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정당하든 말든 당신이 어쩔 건데요? 증거도 없이? 그는 제 녹음기와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져 발로 깨버렸습니다. 그리곤 의자에 앉아 저를 내려다봤어요. 할망구가 혼 좀 나야겠네.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테니까. 여기서 좀 있어, 이 할망구야. 박 간호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건 너무. 닥쳐. 내가 정보 관리를 못했으니까 이딴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원장은 원장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나갔어요. 저는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주었지만 던져진 핸드폰도 켜지질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리쳤어요. 하지만 빈 복도에 제 목소리가 울릴 뿐이었어요. 정훈아.
제발. 제 마지막 희망은 손자였습니다. 저녁 10시까지 집에 안 들어오면 정훈이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제발 알아차려 주길. 다음 날 아침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원장실 창문으로 희미한 달빛만 들어왔고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바닥에 내던져 깨진 녹음기가 보였습니다. 저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는데 망가져 버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훈아, 제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제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병원 앞에서 멈췄습니다. 급한 발걸음 소리, 여러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요! 저 여기 있어요! 저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원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고 그 뒤로 정훈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정훈이는 제게 달려와 꼭 안아줬어요. 저는 손자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아, 정훈아. 어떻게? 정훈이는 제 손을 잡으며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핸드폰이 30분 이상 꺼져 있으면 제 핸드폰으로 알림이 오게 설정해뒀거든요. 할머니가 집에 안 계셔서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할머니 안경 카메라 GPS로 위치도 추적하고요. 저는 손자를 다시 한번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지켜준 거예요. 경찰관들이 원장과 박 간호사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원장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는 그저 당직 간호사 확인하러 병원에 왔다가 수상한 사람이 있어서 잠시 붙잡아둔 것뿐입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병원 원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배우입니다. 환자들 정보를 빼내서 범죄자들에게 넘기고 있어요. 제가 다 들었어요. 원장은 비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늙은이의 망상을 어떻게 믿으시려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찰관이 원장실을 살폈습니다. 녹음기가 있었지만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고 깨져 있었어요. 이게 녹음기입니까? 경찰관이 부서진 녹음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절망했어요. 깨졌으면 안에 있던 녹음도 다 날아간 거잖아요. 원장이 웃었습니다. 녹음기요? 저도 처음 보는데요. 그리고 설사 녹음이 됐다 해도 지금 그 상태로는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박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다 말할게요. 원장이 박 간호사를 노려봤습니다. 지은아,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야. 박 간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원장님이 시켜서 한 거잖아요. 저는 그저 시켰다는 증거가 있어? 경찰관들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서로 말이 다르니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거지요. 저는 정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정훈이도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녹음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정훈이가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정훈이는 녹음기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작은 드라이버 세트를 꺼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공구였지요. 할머니,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요. 정훈이는 녹음기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정훈이를 지켜봤어요. 원장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겉은 깨졌지만 메인 칩은 살아있어요. 제가 복구해 볼게요. 정훈이는 노트북을 꺼내 녹음기를 연결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10분, 20분, 모두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그때 원장이 초조해졌는지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난 모르겠고 상관없으니 가겠습니다. 그러자 경찰들이 수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고 문을 막았습니다. 저는 손자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게 참 대견했어요. 있다! 파일 복구됐어요! 정훈이의 외침에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정훈이는 노트북 볼륨을 높였어요. 그리고 원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달 명단은 몇 명이지? 좋아, 이 정도면 이번 달 목표는 충분히 채우겠네. 요즘은 특히 혼자 사는 노인네들이 많아서 참 좋아. 자식 걱정에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녹음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원장과 박 간호사의 대화, 다음 타깃을 정하는 내용까지 모두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말도 안 되잖아. 증거 능력이 없어. 정훈이가 말했습니다. 조작이 아니에요. 메타데이터가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정훈이는 제 안경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안경 카메라에도 다 찍혔어요. 박 간호사가 환자 명부 사진 찍는 장면, 수상한 전화 통화하는 장면, 그리고 오늘 밤 원장실에서 있었던 일까지요. 메모리 카드는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되게 해뒀거든요. 경찰관이 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병원 원장님,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원장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경찰은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 간호사도 함께 연행됐지요. 원장이 끌려가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그를 마주 봤습니다. 이제 넌 끝이야. 병원 밖에는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경찰차 소리를 듣고 나온 거였어요. 원장과 박 간호사가 경찰차에 태워지는 걸 보며 주민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동시에 묘한 홀가분함이 느껴졌습니다. 정훈이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계속 피해자만 늘어났을 거예요. 저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정훈아, 내가 있었기에 가능했어. 내가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세상을 지켜낸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정훈이와 함께 자리에 앉아 지난 2주일간의 일들을 진술했어요. 원장과 박 간호사는 각각 다른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안경 카메라 영상과 복구된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담당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지요. 할머니, 그땐 죄송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하셨다니 대단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 손자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옆에 앉은 정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정훈이는 수줍게 웃었어요. 조사가 끝날 무렵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원장은 끝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간호사 쪽에서 자백하겠다고 하네요. 할머니께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박 간호사가 조사실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붓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박 간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원장님이 그저 환자 관리를 위해 정보를 정리하라고 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다는 걸 알았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전부 우리 병원 환자였다는 것.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만뒀어야 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저는 겁이 났어요. 원장님이 무섭기도 했고, 제 일자리가 없어질까봐. 그래서 계속했어요. 죄책감에 매일 밤 잠도 못 잤지만, 박 간호사는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자수하려고 했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용기가 없었어요.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박 간호사의 눈에 놀람이 번졌어요. 저는 차갑게,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늦었어요. 사과는 구차한 말장난일 뿐입니다. 당신에게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그때 멈추지 않았죠? 제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할 수 있었어요. 뉘우친다고요? 죄책감 때문에 잠 못 잤다고요? 그게 피해자들한테 무슨 위로가 됩니까?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절망에 빠진 분들한테요? 박 간호사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습니다. 늦은 후회는 변명일 뿐이에요. 당신이 정말 뉘우쳤다면 이제부터라도 법 앞에서 제대로 된 책임을 지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형사님이 박 간호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었어요. 정훈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멋있었어요. 경찰서를 나서니 밖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었어요. 영자 언니, 경로당 할머니들,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말순 언니도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주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언니가 제게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순자야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다른 할머니들도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말순 언니가 휠체어를 타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언니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딸이 돌아온 덕분인지 아니면 범인이 잡혀서인지 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우릴 지켜줬구나. 말순 언니의 손을 잡으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안도의 눈물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들 석호였습니다. 걱정할까봐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며느리와 함께 급히 달려온 거였어요. 석호는 제게 다가와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엄마를 믿지 못했어요. 엄마가 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위험하다고만 생각했지. 엄마를 믿어야 한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석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틀렸어요. 엄마는 여전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이랑 상관없이요. 정말 죄송하고 자랑스러워요.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괜찮아, 석호야. 엄마도 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저 내가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야.
정훈이가 우리 곁에 섰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정훈이의 말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날 아파트 경로당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저는 주민들 사이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영자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순자야, 너 덕분에 우리가 깨달았어. 우리도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말이야. 다른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강하고만 살 필요는 없는 거야. 순자 씨가 보여줬잖아.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들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고 단지 곳곳에 가로등이 켜졌어요. 벤치에는 할아버지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나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68이라는 나이는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은행을 퇴직했다고 해서 제 인생의 의미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여전히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젊어 보였어요. 아니, 젊다기보다는 당당해 보였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불 켜진 창문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저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중엔 저처럼 나이 든 어르신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나이가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이 동네 친구들과 함께 경로당에 나갈 겁니다.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며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갈 거예요. 제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